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대련이라는 서예 형식이 있습니다. 새해 맞이나 집안의 경지서를 알리거나 귀감을 삼을 만한 글귀를 한 쌍으로 만들어서 문기둥이나 문짝에 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명청시대를 거치면서 대중화했는데요. 조선의 대련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대련을 조선에 처음 도입한 이가 바로 초정 박제가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초정은 북학파 실학자로 유명하지만 뛰어난 문장가이자 시, 서, 화로도 명성을 떨친 분이죠. 하지만 정작 초정이 도입했다는 대련 글씨는 좀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국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가 눈에 번쩍 뜨이는 작품 한 점을 보여줬는데요. 개인 소장입니다. 그것은 박제가의 직함과 이름 그리고 낙관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대련 글씨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장량이 처자와 함께 웃고 감히 가희를 선비라 한다 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장자방으로 더 알려진 장량은 기원전 218년 진시황을 철퇴로 습격한 인물이기도 하죠. 훗날 항고조 유방의 책사로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 되었고요. 가희는 한나라의 율령과 제도를 정비한 인물인데요. 훗날 시기 질투 때문에 좌천되었는데 이때 초나라 애국시인인 구런에 빗대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글과 시로 읊었다고 합니다. 글씨의 곁에는 조선 군기시 정겸 내각검서 박제가라고 썼습니다. 자왈차수 즉 자는 차수로 읽히는 낙관도 보이는데요. 박제가의 자 즉 다른 이름이 차수입니다. 박제가는 1790년 청나라 걸륭제의 팔순절을 맞아서 파견된 사은사 일원으로 청나라를 방문하고 10월 24일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사은사가 정조에게 귀국 보고하는 자리에서 다시 청나라 방문을 명받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원자 즉 순주의 탄생을 축하해줬다라는 보고에 정조가 황제의 축하를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돌아온 박제가에게 자네가 한 번 더 다녀오라 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정조는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비정규직인 규장각 검서관이던 박제가에게 군기시청이라는 벼슬을 임시로 얹어주었습니다. 외교사절로 파견되는 박제가인 만큼 그에 걸맞은 벼슬을 임시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련 작품은 1790년 중국 재방문 당시에 박제가가 청나라 문인과 교유하면서 써준 게 틀림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박제가와 그 유명한 저작물인 북학의 이야기를 거르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무슨 거창한 사상이나 철학 이야기는 빼고요. 우선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부터 해보려 합니다. 초정 박제가는 알려졌듯이 서얼이라는 신분적인 한계를 안고 태어난 분이죠. 박제가는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였다고 하고요. 특히 만주어와 중국어에 능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고요. 시를 워낙 잘 써서 당시 시단에 우두머리로 삼을 만하다라는 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792년 첩장가를 듣는 박제가를 두고 그의 절친들이 쓴 글을 분석하면 엄청 재미있습니다. 우선 유득공이 대신 써준 혼수의 글귀가 휘황찬란합니다. 조카 즉 신부의 아버지께서는 귀한 딸을 제게 소실로 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몸은 늙어가려 한다오. 향기 나라의 좋은 풍경이요 술세계의 세월이 되겠지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혼서인지 디스인지 모르죠. 또 다른 절친인 이규어는 혼인을 앞둔 박제가를 주제로 무려 10수에 달하는 시로 놀리는데요. 우선 키만 서너치 더 컸다면 누가 따라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키 작은 박제가를 디스했고요. 이 짓궂은 절친은 박제가의 여성 편력까지 문제를 삼습니다. 안양기생은 정에 끌렸으나 너무 어린 것이 아까웠고 가른기생은 인연은 깊었으나 남에게 빼앗겼지라는 겁니다. 초정이 만난 너무 어렸다는 안양기생은 겨우 13살이었고요. 또 가른기생은 1790년 중국 방문길에 평안도 가산에서 만나서 정을 나눈 사이였는데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흑역사를 굳이 거론한 거죠. 그리고 당시 44살이던 박제가가 중매장애를 통해서 신부 집에 적당히 나이를 속였다라는 비밀도 누설합니다. 즉 늙은 신랑이라 신부 집에서 싫어할 테니 나이를 보태고 더는 일은 중매장애에게 맡겨두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절친의 시는 박제가의 성적 능력을 자랑하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긴긴 밤 신랑의 붉은 촛불은 침상 위에 자초지종을 분명히 밝혀주리 라는 내용인데요. 이 대목에서 이기원이 줄을 달았습니다. 초종은 과연 능력이 있다. 그는 내가 평안도 기생과 하룻밤 잘 때 석가래 같은 촛불 2개를 켜놓고 먼둥이 틀 때까지 지냈는데 사람이 몸을 거두자 촛불도 바닥을 보였지라고 자랑했다라고 굳이 각줄을 달아 썼습니다. 이렇게 최근 박제가를 두고는 이런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한 연구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러나 박제가를 둘러싼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독한 독설과 냉소, 비판 등의 단어로 점철이 됩니다. 동시대 인물인 성혜영은 박제가는 뛰어난 재능을 자부했다. 말을 꺼내면 바람이 일었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만나면 기어코 거꾸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쌓인 비방이 크고 요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대 노론 벽파의 선봉에 선 심한지는 박제가를 엄청 꼴보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박제가가 정조의 행착길에 고위관리만이 앉을 수 있는 등받이 의자에 앉은 모습을 보고 빈정이 상했나 보죠. 그래서 규장각 소속 하인을 시켜서 지적을 했는데요. 박제가가 다짜고짜 화를 벌컥 냈다고 합니다. 내가 집에서 갖고 온 의자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요. 심한지는 정조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박제가의 언행이 이토록 불손하니 파직시켜야 된다라고 탄핵합니다. 그러나 정조임금의 반응이 걸작이죠. 박제가라는 인물은 원래 경솔해서 경례를 모르는 자다. 뭘 그리 나무라겠는가? 앞으로 잘하라 그래라 라고요.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박제가는 정조가 인정한 4가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제가는 통틀어 4번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29살 때인 첫 번째 중국 방문을 다녀온 뒤에 저술한 북학기를 보면 그 직접화법과 독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너무 더러워서 입에도 댈 수 없는 조선의 음식이 장이다. 삶은 콩을 맨발로 밟아대는데 온몸의 땅이 발밑으로 떨어지고 장에서 종종 손톱이나 몸에 털이 발견된다. 구역질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양에서는 길거리에 똥오줌을 쏟아낸다. 시냇가 다리나 돌 제방에는 인분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드라마 대사처럼 똥덩어리라고 외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박제가는 중국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쳤습니다. 북학기를 보면 중국에서 배우자라는 그런 학중국이라는 말이 2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처럼 수레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처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벽돌로 성을 쌓아야 한다. 운반도 가공도 어려운 석성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조선의 도자기 기술도 형편없다. 도저히 팔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추잡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제가가 중국을 외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두면 조선은 곧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보기에 조선의 버팀목이라는 사대부는 반드시 도태시켜야 할 부류였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존벌레들인 사대부만 번성하고 놀고 먹는 자들만 늘고 있다. 이 자들이 청나라를 떼놈이라고 욕하고 조선을 중화라고 우쭐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제가는 이런 자들보다는 차라리 실용학문에 능한 서양인들을 과감히 관리로 영입하자라는 깜짝 제안도 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봐서도 너무도 혁명적인 사고가 아닙니까? 박제가는 우물론을 제기하면서 소비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재물은 우물이다. 물을 퍼내면 우물물이 다시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라고요. 소비의 미덕을 이토록 간절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대 조선의 그릇은 초정 박제가의 개혁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를 아꼈던 정조는 박제가를 북송시대의 급진 개혁사상가인 왕안석에 비유했습니다. 왕안석은 위대한 개혁사상가였지만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한 인물이죠. 정조 역시 당대의 상황에서 박제가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을까요? 북학기에는 지금도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박제가의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박제가는 중국어는 문제의 근본이라고 전제하면서 중국어 공용론을 펼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어로 하늘천은 그냥 천이다. 우리처럼 하늘천이라고 하는 격격의 장벽이 전혀 없다. 따라서 사물의 이름을 분간하기가 특히 쉽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중국과 조선은 같은 한자 문화권 아니냐? 그런데 중국에서는 천을 그냥 티엔으로 발음하는데 조선에서는 굳이 하늘천이라고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당연히 반대파가 벌떼처럼 일어났죠. 반대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은 말이 문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말이 변하면 문자의 소리도 그에 따라 변한다. 우리는 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원래 한자 소리를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제가는 중국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한자 공용이 맞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망국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역책이었다고 하더라도 박제가의 중국어 공용론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만큼은 박제가의 오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박제가의 진심이 폄훼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주장은 백성을 위한 이용과 후생이 바탕이 되었으니까요. 북하기를 쓰는 박제가의 심정은 읊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저서에 근심을 품고 있다. 수심에 잠긴다. 1000개의 글자로 가슴속 생각을 풀어내려니 어느 겨를에 내 한 몸 위에 고민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거친 표현으로 거침없는 주장을 펼치는 진보 농객에게 십자포화가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경고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아시아에는 전쟁 먼지가 일지 않은 지 거의 200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온 힘을 다해 국력을 닦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병거가 생길 때 조선에도 우환이 발생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박제가의 경고대로 50년 뒤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로부터 70년 뒤 조선은 국권 침탈이라는 치욕을 겪게 되었죠.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